정호는 장군들을 해치고 주막집으로 갔다. 술정에 앉아 국밥을 한 그릇씩 말아먹은 그들은 일단 복로방으로 넘어갔다. 잠시 몸을 쉬었다가 공주장씨와 인근의 유적과 지형을 살펴보러 나갈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과당문이 열리더니 페랭이를 쓴 몇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방 안으로 덮쳤다. 유사얼은 바로 이놈들입니다요. 소인놈이 이놈들이 우리 공주 땅으로 올 줄 알고 기다렸습죠. 잘했다. 내 이놈들 냉큼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내 놈들의 죄는 내 놈들이 잘 알렸다.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시오? 우리는 여기 공주골 부상단 보상단이다. 어서 일어나 보승을 받아라. 아니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무고한 사람을 원님 앞도 아닌데 보승을 받아라 어쩌라 한단 말이오. 이놈이 무식한 돌중인 줄 알았더니 뭔가를 따질 줄도 아는구나. 이놈아, 우리 보상단은 나라님이 인정하신 권리, 죄진자를 보승할 권리가 있다. 아직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그런 말은 듣고 있으면 그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안 되겠다 얘들아. 이놈들을 우선에 몇 대 후려 갈겨라. 그래야만 좀 고분고분해질 것 같구나. 어서. 유사라는 사나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상스런 작대기를 든 사내들이 문 밖에서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놈들의 손에는 한결같이 지게 작대기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전하의 나쁜 놈들 어디서 감히 주둥아리를 놀리느냐. 어디 한번 죽어보아라. 얘놈들이 그런 식으로 물산을 팔아 처먹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놈들은 한결같이 한마디씩 하면서 작대기를 내리쳤다. 그것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게 작대기 끝에는 무슨 글자가 패인 쇠의 끝이 박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아니 이것은 계집이 아니냐. 꼴에 계집까지 꿰차고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정우와 한돌이 그리고 을련은 정신이 나갈 만큼 쇠의 차게 지게 작대기에 얻어맞았다. 그만들 하거라. 또 너무 때려서 대져버려도 일이 커지느니라. 반수 어른이 오신다고 했으니 이놈들을 저기 마당으로 끌어내려라. 유서얼은 반수 어른께서는 지금 장시에서 국밥을 드시고 이리로 오신다고 전갈이 왔습니다요. 정우와 을련, 한돌은 주막집의 마당으로 끌어내어졌다. 그들의 소지품은 이들 낯선 사내들이 보관하는 듯 했다. 그들은 여기 공주장씨를 보러 온 장군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장군들은 피투성이가 된 이들 세 사람을 무슨 짐승 보듯이 호기심 찬 눈으로 보곤 했다. 조금 있자니 역시 괴상스런 지게 작대기를 든 건장한 자네가 호의를 받으면서 주막집으로 들어왔다. 반수얼은 바로 이놈들이옵니다요. 이놈들. 얘놈들은 보아하니 불가의 사람들 같은데 어찌하여 전주장에서 그렇게도 많은 숙주향을 팔아 지었느냐. 도대체 내 놈들은 무엇을 하는 연놈들이냐. 놈들이 반수라고 부르는 직감은 보부상단의 고을 책임자를 일컫는다. 팔도의 각 책임자인 도접장이 있고 한양에는 접장이란 총책임자가 있지만 그들 조직의 성격상 역시 고을의 책임자인 반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유사는 반수 아래의 직감이었다. 우리는 온 나라의 지리를 소상히 알아내어 지도를 만들기 위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정호는 이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다. 관가에 넘겨지면 참으로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지도를 만든다고? 별놈들을 다 보는구나. 보아하니 내 놈은 양반도 아닌 듯한데 내 놈 신분으로 그런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세상은 바뀌었소이다. 관노가 해방된 지 벌써 50년이나 흘렀소이다. 신진 실학자들은 거개가 중인이나 상민 출신들이 아니오이까? 우리는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들 등짐 장수의 독점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벌금과 아울러 그 침해자에게 채형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나라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알고 있느냐? 내 놈이 남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의 독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 놈들의 뒤를 밟아왔느니라. 어디 한번 죽어보고 싶으냐? 그때였다. 이들을 둘러싼 장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육모 방망이를 든 나졸 셋이 이리로 몰려오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가? 아이고 나리들, 여기 허락도 없이 물산을 사고 파는 놈들이 있어나서
너무 소란을 피우지 말고 광으로나 끌고 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게. 수령이 알면 우리가 문조를 받게 된다네. 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요. 나졸들은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는 듯 그냥 지나가 버렸다. 안 되겠다. 여봐, 주모. 저기 광이 비어있지? 그걸 좀 쓰게 해주게나. 장군들이 몰려들어서 안 되겠어. 뭐 그렇게 하시와요. 판수 어른이 하시는 일인데 어찌 감히 거절을 하겠사와요. 주모는 판수에게 그렇게 복종적일 수가 없었다. 주모는 얼른 광을 치워주기도 했다. 정우가 보기로는 주막집은 이들 보부상단의 패거리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눈치였다. 광으로 끌려 들어간 정우와 을련이 한둘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또 한 차례 지게작대기 세례를 받았다. 죽고 싶으면 변명을 늘어놓고 용서받고 싶으면 어서 밀어라. 그리고 벌금을 내고 가진 물산을 전부 내놓아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않겠다는 약조문을 쓰도록 하거라. 그러지 않고 아예 우리 등짐 장수로 나서겠다면 신청을 하거라. 어른들의 모임이 있을 때 회의의 해부에 자격을 심사해서 회원으로 맞아줄 수는 있다. 판수라는 사나이는 어르기도 하고 혼돈해었다. 내가 등짐 장수가 아닌데 어찌 부상단에 가입할 수가 있겠소이까?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매질하면 당신네들도 다치게 될게요. 나는 양반은 아니지만 학자요. 학자를 이런 식으로 몰매를 주다니 우선 우리를 풀어주시오. 내가 내 놈들의 죄를 부인하는데 내 놈들은 틀림없이 장시를 돌면서 부상이나 보상이 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부당한 이문을 상당히 챙겼다. 부인하느냐 긍정하느냐? 부인하지는 않소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문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오. 다만 멀고 먼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려면 노자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소이까. 이문은 한 푼도 집으로 가그치고 가지 않고 노자로 썼소이다. 우리의 짐을 샅샅이 뒤져보시구려. 금전이라고는 다만 노자 몇 푼이 있을 뿐이외다. 자, 어서 뒤져보시구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방과 지방 사이에 물산을 옮겨 이윤을 내는 일은 오직 보부상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산골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논밭에서 생산한 물산을 장시에 내다 파는 일은 죄해된다. 그러나 아무리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이문을 내기 위해서 타인의 물산을 사서 대파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알아들었느냐? 판수라는 사나이는 꽤나 논리정연한 언설을 펼쳤다. 판수어른, 이 사내 놈이 학자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믿을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요. 기죽지 마시고 좀 심히 다루어 버릇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요. 이놈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찌가 떨립니다요.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요. 이놈이 노자를 벌기 위해서 감히 그런 짓을 했다고 발뺌을 하지만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또 약재를 엄청나게 헐값으로 팔아주어서 상거래 질서를 아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요. 그제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요. 관가로 넘겨도 장수무대는 충분히 맞을만 하옵니다요. 의사라는 사내는 판수가 더 좀 세게 나가도록 부추겼다. 판수어른, 이놈의 대가리를 좀 보십시오. 중도 않는 놈이 백구를 치고서는 중임내에 허사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예사로 음협한 놈이 아닙니다요. 유세의 말이 맞기는 맞다. 그러나 도접장 어른이 여기 공주 땅에 계시는 한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놈을 도접장 어른이 계시는 곳으로 끌고 가자. 얘들아, 이놈들을 어서 끌어내 도접장 어른에게로 끌고 가자꾸나. 네, 판수 어르신. 지게작대기를 한결같이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젊은이들이 광에서 정우 일행을 끄집어냈다. 그들은 포승을 풀지도 않은 채 일행을 어디론가 이끌고 갔다. 사람들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일행을 바라보았다. 도접장의 집은 쌍수산성 아래에 있었다.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노인이었다. 판수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난 도접장의 눈에서는 분노의 광채가 솟구쳤다. 저기 주인인 듯한 놈을 제일 큰 광에 집어넣고 인두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찢어라. 하인 놈은 주리를 들고 계집에게는 물꼬를 안겨라. 도접장의 입에서는 잔인한 명령이 떨어졌다. 정우는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만 듣던 등짐 장수들의 패거리가 이렇게 엄한 줄은 미처 몰랐다. 충청도에서는 윤한술의 규율이 강했다. 언제까지 고문을 가할까요? 혼절할 때까지다. 다시 의식을 회복해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거든 또 한 번 같은 형벌을 주어라. 역시 혼절할 때까지이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고 용서를 빌 때까지 주어도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알아들었느냐? 반수는 마음이 여려서 큰일이다. 그래가지고서는 밑에 아이들을 다룰 수 없느니라. 알아들었느냐? 분부하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도 기세가 등등하던 반수와 유사는 도적장에게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젊은 단원들이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면서 정우 일행을 끌고 갔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도적장 집의 뒷마당 한 구석에 있는 거대한 물산 집밭 창고였다. 거기 한 구석에는 사람을 고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 곤절했다가 깨어나거든 저 계집과 하이놈은 풀어주어라. 그리고 놈들이 가지고 있는 전대의 금전은 전부 풀어서 놈들을 잡으려고 뛰어다닌 단원들에게 골고루 갈라주어라. 알아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이 사실을 한양의 접정어른에게 보고드려라. 곧 시행하겠습니다. 정우는 과연 고문 끝에 혼자라고 말았다. 그는 이들이 자신들의 일을 관가에는 결코 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구차에게 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구차에게 굴면 이놈들은 사람의 목숨을 쥐도 새도 모르게 빼앗아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그래도 의젓하게 선비의 기계를 보여주어야 놈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선비는 선비를 친구로 가지는 것이고 선비의 스승은 선비인 것이다. 그리고 선비의 후배도 선비인 것이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벼슬은 선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코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는 선비지만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정우의 엉덩이와 허벅다리 살은 벌겋게 단 인두질로 냄새를 피우면서 익어갔다. 아! 그는 괴로운 신음을 토하다가는 혼절하고 말았다. 그렇게도 강한 정우였으나 결국 견디지 못했다. 그에 대한 고문은 여러 날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았다. 그가 고문을 받기 시작한 지 나흘인가 되던 날에 한양 접장에게서 긴급 훈령이 도달했다. 그 김정우란 사나이를 풀어주라는 것이었다. 여봐라, 저 광에 정신을 잃고 있는 사내를 거적에 싸서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야밤을 이용하여 저기 계룡산 골짜기에 갖다 버리도록 해라. 어서. 한양에서 온 사자는 정우를 싼 거적이 도적장의 광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서야 황급하게 귀로이 말고삐를 잡았다. 아주머님, 아무래도 저 거적에 쌓여진 것이 일찍이 풀려나서 도적장의 집 근처를 배회하던 한돌이 이 장면을 보고 을련에게 말했다. 아이고, 나리가 시체인지 살아계시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요. 달구지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자꾸나.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염려 마옵소서. 쌍수산성 밑을 돌아 나와 달구지가 국고개를 지날 때까지도 그들은 전혀 달구지의 행선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 밤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다. 달구지가 국고개를 지나서도 한참 더 갔을 때 그제야 한돌은 저 멀리 어둠 속에 우뚝 솟아있는 산을 보았다. 그것은 틀림없이 계룡산이었다. 자신들이 삼남대로를 벗어나 부여 쪽으로 돌아오느라고 보지 못했던 바로 계룡산이었다. 달구지에는 마부 한 사람과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는 장정 3명이 따르고 있었다. 한돌이는 마음 같아서는 내놈의 사내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해치우고 나리의 생사를 빨리 확인하고 싶었지만 을련의 만류로 간신히 참고 있었다. 그들은 계룡산 깊은 계곡에 거적을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한돌과 을련은 거적을 찾아내 풀어보았다. 과연 정우가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었다. 우선의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다. 살아계십니다. 한돌이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서두르고 소리를 질러대던 한돌이 오늘따라 너무나 조용했다. 한돌은 정우를 등에 덜쳐 업었다. 그는 급히 하산해서 인가를 찾았다. 어느 농가로 들어갔다. 실례합니다요. 저기 계룡산에서 호환을 당해서 사람이 죽어가게 되었으니 빈방이라도 하나 빌렸으면 합니다. 제발 할아버님, 할머님. 을련이가 나서서 사정을 했다. 그렇게 하시구려. 계룡산에 아직도 호랑이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아니야. 얼마 전에만 해도 암말 이초신의 막내 아들이 호환을 당하지 않았는가 배.
마침 저 건넌방이 비어있고 방도 따뜻합니다유. 자, 들어들 가시구려. 아니, 이 양반만 당한 것이 아니구려. 두 분도 많이 당하셨구려. 방 안에다 후릉불을 켜면서 할아버지는 을련과 한돌의 몰골도 살폈던 것이다. 그들에게도 지게작대기 패거리들에게 얻어터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을련과 한돌은 성심성의껏 정호를 보살폈다. 몸의 금전이라고는 단 한 푼도 지닌 것이 없는 그들인지라 큰 곤란을 당했다. 그러나 마침 추석이라 사람 손이 달리는 집주인 할아버지를 한돌이 돕고 품삯을 받아 밥값을 치렀다. 을련도 할머니의 일손을 거들었다. 그 마을은 계룡산 입구에 있는 계룡이라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그대로 관계용 못을 동네 어귀에 두고 있을 정도로 넓은 데를 끼고 있었다. 비교적 부촌이었다. 계룡산 단풍이 익어갔고 아침 저녁을 나무 냄새, 풀 냄새가 마을로 바람을 타고 내려왔다. 정우의 상처가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그는 일어나 앉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인두에 찢어진 부분의 상처가 잘 낫지 않았다. 정우는 자신의 상처를 자신이 처방해서 을련과 한돌에게 약을 구해오도록 했다. 조금 기동을 하게 되자 그는 자신이 직접 계룡산으로 올라가 채약을 했다. 익어가는 가을산에는 많은 약초들이 있었다. 공주만 와도 한양이 사나울 거리였다. 한양의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정우의 계룡산 생활은 계속되었다. 여기 계룡산 아래의 평화에는 가을 거제가 한창이었다. 정우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가 일을 거들었다. 다시 길을 떠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인두에 찢어진 상처는 거의 다 아물어 붙었으나 지게작대기에 얻어맞은 어깨축지며 머리통이 제대로 아물지를 않았다. 머리가 아프고 팔이 쑤셔서 길을 떠날 수가 없었다. 날이 참으로 이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무엇을 말이냐? 쇠뇌의 생각으로는 놈들이 나리를 그렇게 갑자기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리께서는 끝까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나도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한양에서 어떤 자가 나를 즉각 석방하라는 훈령을 가지고 왔고 또 그 사람은 내가 석방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하지 않느냐? 아, 그러셨던가요? 쇠뇌는 바깥에 있었으니까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쇠뇌의 생각으로는 한양의 어떤 사람이 나리를 석방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사온데 이번에 겪어보니까 보찜 장수들이나 등찜 장수들이란 대단한 규율과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알았습니다요. 그들은 마치도 무슨 병사와도 같은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요. 그런 엄한 규율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친형제처럼 돌봐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금전을 전부 회수해서는 윗사람들이 가지거나 단체의 공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거든요. 울련이의 눈썰미는 가히 시시한 학자보다 더 날카롭구나. 너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가상한 것, 끈질긴 것. 정우는 을련을 향해 탄성을 발했다. 그렇다면 그런 명령을 바란 자가 누구일까요? 나리께서 혹시 그 접장이란 사람을 알고 계시는지요? 내가 그런 장사꾼을 알 턱이 있겠느냐? 전혀. 그럼 혹시 나리의 이 멀고 먼 여정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접장하게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요? 나리 이 부부상단의 성격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요? 그야 한양의 조정을 가깝게 돕고 있는 조직이다. 전시에는 전통적으로 관군편에서 크게 도와주는 조직이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건국하신 태조 대왕이 창업의 위협을 달성할 때에 대왕을 실제적으로 도운 조직이다. 그리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에도 곤경에 빠진 조정을 도와주었다. 정우는 아무래도 신현이나 신현의 아버지 되는 훈련대장 신웅주 대감 이 부부상단이 접장되는 사람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러지 않고는 그런 일을 했을 사람을 상정할 수 없었다. 혹시 이용이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는 아직까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권좌에 있지 못했다. 정우는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자 떠날 날을 생각했다. 그러나 비가 부슬부슬 뿌려져 그는 얼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웬 사내 3명이 정호를 찾아왔다. 당신 이름이 김정호요? 그러수이다만 무슨 일이신지? 세 사내들은 한결같이 끝에 이상스런 새 조각이 붙어있는 지게 작대기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당신 죽지 않고 살아줘서 우리도 살아소이다. 이것을 줄 터인즉 당신을 잡아가는 보상꾼이나 부상꾼이 있으면 즉각 제시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런 지독한 문매를 다시 맞지는 않을 거요. 잘 가시오. 사내들은 무슨 한지 쪼가리 한 장을 놓고 갔다. 거기에는 험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전국 부상단의 회원임을 증명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전국 보부상단 접장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나리, 아무래도 어떤 권자에 있는 분이 나리의 죽적을 따라다니면서 보살펴주고 있음에 틀림이 없사옵니다요. 나도 그런 생각이다. 이 험표란 것이 있으면 어떤 장시에서나 쉽사리 물산을 사고 팔 수 있을 것이다. 고마운지고. 여기 계룡산 일대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정호는 계룡산으로 들어가 많은 약초를 캤다. 다시 노자를 장만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날 며칠을 약초 캐기에 골몰했다. 그리고 약초를 방의 아랫목과 양지 혹은 음지에 널어서 말렸다. 그러나 때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약초를 전부 방 안으로 거두어 들였다. 내리는 비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이 지방이 심한 다우 지역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늦게 비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더니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호와 을련이 그리고 한돌이는 주인 4분의 곡식들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전부 거두어 들였다. 순식간에 금방 물이 불었다. 그것은 거창한 물줄기가 되어 강에 미어져라 흘렀다. 나리, 이렇게 갑자기 홍수가 치다니 참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요. 이런 현상이 여기 금강유역의 특징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그것은 말이다.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잘 들어보아라. 금강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클 때는 스무자가 될 때도 있다. 이럴 때에는 밀물의 현상이 여기 공주 앞 금강까지도 미치게 된다. 서해안의 강들이 전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금강이 특히 심한 편이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은 금강이 여기 호남평야와 노성, 은진평야의 곡식을 전국적으로 실어내는 데 좋은 여건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강경나루까지 큰 배들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고 밀물 때에는 곡식 100가마니를 실은 배가 부여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작은 배들은 여기 공주나 연계까지도 올라와서 물산을 실어 나를 수 있다.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을련이는 호기심 어린 눈을 정호를 향해 크게 떴다. 아름다운 눈이다. 그런데 금강의 하루는 늦은 여름철에 습기 찬 바람이 무진장으로 흘러든다. 그것은 하루의 유역이 넓은 데다 바람을 막아줄 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 고운 다습한 기류가 금강의 상류인 미우천과 무주지방에서 흘러오는 상류의 물과 만나면서 강제 상승을 일으켜 큰 비를 불러오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 상류는 조선 팔도를 놓고 보아도 유래가 드문 다우지역이다. 그래서 여기 금강에는 홍수가 잦은 것이다. 계룡산에서 쏟아지는 빗물이 동네를 휩쓸었다. 곡식이 떠내려가고 가축들이 휩쓸려 내려갔다. 정호와 한돌이 을련이는 통나무를 베어서 뗏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뗏목을 타고서 떠내려가는 가축들과 볕단들을 주워 모았다. 그들은 주인을 알 수 없는 이 볕단들과 가축들을 무진장 건져 올렸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인집 마당과 광에다 쌓아 올렸다. 오, 이거 때 아닌 추수를 하게 되었구나. 어쩌면 그렇게도 뗏목을 잘 부리노. 물잔을 건져 올리기는커녕 자신이 떠내려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텐데. 주인 영감은 대견하다는 투로 말했다. 장마는 근 1회나 계속되었다. 장마가 끝나고 나자 그 후유증이 대단했다. 물에 젖은 볕단을 말리고 집 안의 가재도구들을 드러내서 햇볕을 쪼이고 하느라 정신들이 없었다. 정우는 그동안 신세진 주인 영감 4분을 돕느라고 시간을 보냈다. 그가 공주를 떠난 것은 초겨울에 접어들어서였다. 그래도 그들은 얼마간의 노자를 준비할 수 있었다. 그들이 건너는 곰나루에는 어느 사이 낙엽이 잔뜩 쌓여 있었다.
곰나루 오른편 둔덕에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것들의 색깔도 누렇게 변해 있었다. 삭막한 바람이 소나무 숲으로 불어가고 있었다. 한나절이 되어서 그들은 촬영 고개를 넘게 되었다. 결국 높은 고개는 아니었으나 역시 고개에 닿을 때까지의 긴 언덕길이 힘이 들었다. 나리, 충청도에 이런 험한 고개가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요. 아마도 촬영 고개가 호남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마지막 큰 고개일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여기 촬영 고개가 공주를 지켜주는 첫 번째 관문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오후가 되어서야 천안고을로 들어갔다. 천안은 교통의 요지였다. 경상도 길과 전라도 길이 갈라지는 곳이 바로 여기 천안이었다. 임진왜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안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조그만 고을에 불과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 공주가 충청 감형이 되고 한양에서 경상도로 가는 길이 조령관문을 통하지 않고 주풍령길을 택하게 되자 천안이 갑자기 크게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천안은 교통역도로 봐서는 충청도의 이인도에 속했으나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역참의 구실을 했다. 저기를 보아라. 저기가 바로 천안 삼거리이다. 저곳에서 경상도 길과 전라도 길이 갈라지게 되느니라. 조선 초 중기만 하더라도 전라도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전라도의 평야 개간의 조정은 힘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넘어온 삼남대로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럼 나리, 그렇게도 넓은 호남평야에서 나는 곡식을 한양으로 실어 나르려면 삼남대로가 좀 더 커야 할 것 같은데쇼? 그야 그렇지. 그러나 우리 조선국은 역시 수군이 육군보다 더 발달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겪었던 섬진강이나 사호강, 만경강, 그리고 금강 등이 호남평야의 곡식을 한양으로 운반시켜주는 주요한 수운인 것이다. 나리, 웬 버드나무가 저렇게도 휘늘어져 있습니까요? 저기 저 정자는 또 무엇입니까요? 저 정자가 바로 천안 삼거리의 명물인 영남루이고 저 버드나무가 바로 능수버들이다. 능수버들? 많이 듣던 이름인뎁쇼. 저 버드나무를 두고 여러 가지 전설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하나는 옛날에 어떤 호라비가 능수라는 이름이 딸년과 단둘이 살았는데 하도 가난해서 더 견딜 수 없어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여기 천안 삼거리까지 오게 되었고 그는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딸년을 혼자 남겨두고 도망을 치게 되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작대기를 땅에 꽂으면서 여기에서 꽃이 필 때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러자니 딸년은 굶어 죽게 되었다. 호라비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그 나무가 자라 바로 저 휘늘어진 능수버들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다른 또 하나는 여기 천안 지방에 선비가 한 사람 살았는데 그는 여기 천안 삼거리 근처에 살고 있던 능수라는 기생과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바닥에 꽂으면서 여기에서 꽃이 피어날 때면 과거에 장원급제를 해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떠났다. 그러나 그 막대기에서는 싹이 났는데도 그 젊은 선비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막대기는 자라나서 저 휘늘어진 능수버드 나무가 되었단다. 말로만 듣던 천안 삼거리, 능수버들 때문에 한결 애잔하게 느껴집니다요. 영남인들과 호남인들이 서로 아쉬워하면서 헤어지던 곳이라 사람들에게 어떤 이별의 영상으로 남을 법하구나. 저기 오른편으로 보이는 산이 천안의 진산인 태조산이다. 여기에서 태조란 우리 조선의 태조가 아니라 고려국의 왕건 태조를 말한다. 태조가 후백제의 신검과 겨루기 위하여 저 산에 진을 쳤는데 그것은 여기 천안고을이 5마리의 용이 옥구슬을 희롱하는 형국을 하고 있기에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사통팔달하는 곳이기에 진을 치면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술사 예방의 진언에 따랐다. 과연 그는 어렵지 않게 막강한 신검의 군사를 쳐 부술 수 있었단다. 이 산에는 태조왕건이 제사를 지냈다는 제단이 남아있고 동네 이름 중에는 왕이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유왕골이라 이름 붙인 곳이 있다. 정호는 천안고을에서 여장을 풀었다. 그는 계룡산에서 가지고 나온 약재를 가지고 의원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공주고을에서 만난 지게작대기 부대의 사람들이 생각나서 약재를 헐값으로는 넘기지 않았다.
날이 정말 법을 어기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군요.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마련이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자면 자연 어떤 규칙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법이 아니겠느냐? 그 법을 어겨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 모여 사는 이 땅덩어리의 법칙이다. 그런데 아무려면 어떻게 그런 지게작대기 패거리들이 사람을 구금하고 문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포들들도 모른 척 하던데요. 글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원래는 그런 권한이 있을 덕이 없다. 나라에는 직수아문이라 해서 법으로서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느니라. 아무리 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함부로 구금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직수아문이라 하오면 병조, 형조, 한성부, 사원부, 승정원, 장례원, 종부시, 관할사, 지방수령들이다. 그리고 중기 이후에는 비변사와 포도청이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 밖의 관청이나 군문에서는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형조에 통과한 뒤에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상무사만이 특이한 경우이다. 그들이 그만큼 나라가 위급한 경우에 처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라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권리이다. 나라의 법은 조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더냐. 하지만 날이 법이 낡아서 사람의 일반적인 심성과 맞지 않는 때에는 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을려나, 너는 여자의 몸으로 어찌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느냐. 법을 어기자면 벌을 각오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각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느냐? 하기야, 너무 법을 지키다 보면 영영 자신의 이상을 실천에 옮길 수 없게 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정호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법을 지키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듯 했다. 법이고 뭐고 자신은 모든 것을 박차고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땅과 바다, 강과 산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그런 갈망을 법이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자신은 법을 어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천안에서 하룻밤을 지낸 정호는 다시금 길을 떠났다. 오전 중으로 직산에 닿았다. 이어 성안을 지나 평택에 다다랐다. 울려나, 여기 직산고을이 바로 백제가 도읍했던 위례성이다. 날이 평택고을로 들어가셔서 점심을 드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자꾸나. 한양이 지척에 있구나. 아,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루이가 또 저물었다. 얘들아, 저강이 바로 안성천이다. 안성고을의 구봉산에서 발현하여 여기 남양만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저기 벌판이 바로 소사평야이다. 저 평야에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와 왜군의 싸움이 벌어져 왜군이 크게 패한 곳이다. 바로 저강 너머가 송장마을인데 당시 왜군의 군령 속에는 소나무 송자가 고을이나 들판 강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데서는 전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명나라의 대장 이여송 장군을 무서워한 탓이었다. 이여송 장군도 원래는 우리 조선 사람이었다. 조부되는 사람이 압록강 연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월강하여 만주족에 귀의하였다. 어린 시절에 이여송은 조상들의 성묘를 위해서 압록강을 몇 차례 넘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정호는 평택고을의 진산인 부용산으로 올라갔다. 날이, 이것은 산이 아니고 언덕이옵니다요. 그렇구나. 높이가 거의 100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단히 아름다운 산이다. 보아라. 봉우리가 연꽃처럼 곱게 생기지 않았느냐. 동쪽의 저 평야가 평택평야이고 저 강이 안성천이다. 그리고 저기 서쪽을 보아라. 저 바다가 바로 남양만이니라. 남양만.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수평선을 그들에게 선사하고 있었다. 지는 해의 햇살이 바다를 황금의 거대한 저장고로 만들고 있었다. 정호는 다시 평택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이튿날 일찍 평택고을을 떠났다. 오전 중에 진위를 거쳐 수원성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의 수장 원균 장군이 바로 진위고을 출신이다. 날이 원균이라 하오면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여 입신 출세를 하려던 사람이 아니옵니까요?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 오해수군과 싸워 패하고 자신도 전사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나름대로 신명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 애쓴 사람이다. 날이
수원성이 이렇게 거대한 성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요. 이제까지 보아온 읍성이나 산성들하고는 아주 근본부터가 다른데쇼. 물론이다. 내 놈의 눈도 많이 튀었구나. 삼천리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으니 이제 눈과 귀, 머리, 그리고 마음이 트일만도 하구나. 나리, 눈과 귀, 그리고 머리가 트인다는 말씀은 알아듣겠사오나 마음이 트인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온지요? 마음이 트인다는 말은 사물과 사건의 근본을 바로 볼 줄 아는 심성을 일컬음이니라. 그것은 꼭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삶, 그리고 사람의 공동체와 나라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니라. 예를 들어서 내 놈은 수원성 그것 하나만을 보지 않고 내 놈이 지금까지 보아온 읍성들과 산성들과 비교해서 보았다. 그것은 벌써 학자적인 고찰이다. 내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증거가 되느니라. 나리, 소인놈만 칭찬하지 마시옵고. 그놈 참 언제나 을련히 생각을 하는구나. 나리, 을련히 아주머니가 칭찬을 들으면 좋은 분은 소인놈이 결코 아닐 것이옵니다요. 히히히. 나리, 소인님이 먼저 성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요. 아니다. 우리가 같이 돌아보자꾸나. 수원성은 워낙 유명한 성이라 나도 한번 전모를 보아야겠다. 을련히도 한번 보아두렴. 나리께서 쇳일을 데리고 가지 않으실까봐 걱정을 했습니다요. 나리, 성의 둘레를 알기 위해서 소인님이 발걸음수를 헤아리겠습니다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수원성이 축조된 것이 불과 40년도 채 전이다. 지금 순조대왕의 아버지 되시는 정조대왕 때 축조되었다. 4127년 정조대왕 17년 2월에 축조를 시작해서 대왕 19년 9월에 완공을 보았으니 정확하게 2년 7개월이 걸린 셈이다. 다행하게도 수원성의 축조에 관해서는 그 상세한 축조 진행 기록이 남아있다. 화성성역 의궤가 바로 그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수원성의 둘레는 18,216척이니라. 그러면 나리, 소인놈이 우리들의 발걸음 축지와 실제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족보 숫자를 헤어보겠습니다요. 그러려무나. 자, 걸어보자. 정우와 한돌이 그리고 을련이는 수원성 둘레를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래, 몇 보가 되더냐? 네, 18,000보쯤 되는 듯 하옵니다. 을련이는? 쇳이는 한 2만 보쯤 되는 듯 하옵니다. 2만 보라 하더라도 사람의 한 걸음을 흔히들 한자로 잡으니 의궤에 나오는 수원성곽의 실제 둘레인 18,216척과 큰 차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을련이가 한돌이보다 종종 걸음을 걸은 것이다. 자, 처음 한 바퀴는 그냥 성 둘레의 길이를 재느라고 성의 외곽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한 바퀴 더 돌아보자꾸나. 그들은 정우의 선도로 성을 다시 한번 돌기 시작했다. 잘 알려진 대로 수원성은 정조대왕의 자신의 아버지인 장원세자의 비운의 죽음을 애도해서 양주골 배붕산에 있던 장원세자의 원을 저기 팔달산 아래로 옮기게 되었다. 팔달산은 수원성의 서남쪽에 면해 있다. 그러자 정조는 화성군 태안면 송산리에 있던 수원구울의 읍지를 여기 팔달산 아래로 옮겨오게 했다. 주민들도 따라오게 되었다. 그러자 낯선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정조에게 생활의 안정과 이주지에서의 영주를 위해 성곽과 못을 만들어줄 것을 상소했다. 그러자 정조대왕은 수원성을 쌓기로 작정하고 다시 영중추 부사이던 최재공에게 수원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최재공은 정조가 가장 아끼던 신하였다. 최재공은 타산선생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고 타산선생은 활차를 개조한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성의 축조에 적극 협조했단다. 바로 저 산이 팔달산이다. 자 보아라.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지만 주변이 확 트이고 거리길 것이 없다. 그래서 팔달산이라고 부른단다. 그리고 저 문이 수원성의 남문이라고 할 수 있는 팔달문이다. 산의 정상에는 서장대와 선호대가 있느니라. 자, 좀 더 걸어보자. 나리, 어떤 곳에는 성벽 밑에 호가 파여 있고 어떤 곳에는 파여 있지를 않습니다요. 그래, 팔달산처럼 산에 걸쳐서 성벽이 선 곳에는 호가 파여져 있지 않을 것이다. 저기 저 건물이 성 안에 축조된 행궁인 낙남헌이고
그 옆에 것이 화양루이다. 그들은 한참 동안 동쪽을 향해 걸었다. 나리, 저기 저 거대한 굴뚝은 무엇입니까요? 저것이 아마도 수원성의 봉돈일 것이다. 그러니까 봉화대이다. 과연 대단하구나. 전부 다산 선생의 고심의 흔적이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 수원성의 동문이라 할 수 있는 창룡문에 닿았다. 성벽은 창룡문을 지나면서 크게 좌측으로 꺾였다. 성의 북면으로 나온 것이다. 저기 저 산이 수원고을의 진산인 광교산이다. 저 산의 높이는 대략 2000척이 좀 못 될 것이다. 그러니 결코 이 벌판의 낮은 산은 아니다. 그 옆에 산이 백운산, 그 훨씬 아래의 산이 형제봉이다. 높이들이 다들 비슷하니라. 수원고을의 특징이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보아온 팔달산 아래로는 팔달이라는 말이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드넓은 평야가 남양만까지 뻗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성은 그 사면에 세워진 셈이다. 어머, 나리, 어마어마한 성문이 나타났습니다요. 그래. 저 성문이 바로 수원성의 북문이라 할 수 있는 장안문이다. 과연 대단하구나. 장안문을 둘러본 그들은 내쳐 걸어서 수원성의 서문인 화서문에 이르렀다. 나리, 저기 나지막한 산이 있사옵니다요. 그래, 저 산이 숙지산이다. 그리고 저기 북쪽으로 올려다 보이는 고개가 지지대 고개이다. 정조대왕이 아버님이신 장원세자의 묘를 둘러보고 귀경하실 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수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오물쩍거렸다고 해서 지지대 고개라고 이름을 붙였단다. 그리고 저기 호수가 보이느냐? 저 호수가 서호이다. 서호 너머에 자태가 기생처럼 아름다운 여기산이 솟아있구나. 수원성 축조시의 자재들은 바로 숙지산, 여기산, 그리고 광교산의 바위들과 모래를 이용했다. 화성성역 의궤에 의하면 성을 쌓느라고 들어간 총 경비가 자그마치 87만 3,520냥이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동원된 기술자의 총 숫자는 1만 182명인데 이 중에는 석수 642명, 목수 335명, 미장이 295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나리, 그것이 얼마나 거창한 역사인지 숫자만 듣고서는 감이 잡히지 않사옵니다요. 자,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수원성은 읍성이지만 산성과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적의 내습을 방어함과 동시에 공격을 할 수도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지성이나 총안이라 할 수 있는 공심돈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망루도 어떤 읍성보다 훌륭하게 지어져 있구나. 정우는 화서문을 통해서 수원성 안으로 들어갔다. 왠지 조선 땅이 아닌 곳인 듯 했다. 멀고 먼 낯선 땅인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정우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수원성 안을 2바퀴나 돌아보았다. 불과 얼마 전에 과거 속으로 묻혀간 지나가는 세월들의 잔영들이 남아있다. 날이 어두워서야 정우는 주막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복록방에 둘러앉았다. 정우는 그날의 관찰 사항을 지편에 정리하고 을련이와 한돌이는 서책을 끄집어내어 읽어가기 시작했다. 날이 흥분이 되어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사옵니다요. 왜 그러느냐? 이제 한양이 지적이지 않습니까? 소인놈도 한양을 한번 보고 죽을 수 있게 됐구나 생각하니 도무지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를 않사옵니다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 을련이는 어떠하냐? 쇠내는... 을련이는 말을 흐렸다. 왠지 정우는 그녀가 남같게 여겨지지 않았다. 을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노심초사한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했다. 물론 그것은 그녀가 정우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살신성인의 결단을 수없이 감행한 데 대한 깊은 보은의 감정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기는 했으리라. 왜? 한양을 눈앞에 두고 기쁜 마음이 없느냐? 세네는 다시 시골로. 정우는 자신이 을련에게 너무 무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우 자신을 따라서 자기의 집으로 갈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집에는 아내 향이가 기다리고 있지를 아는가. 갑자기 세 사람은 말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어쩌면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을련과 한돌은 건성으로 글을 읽었고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을련이는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는 아무런 일 없이 그 멀고 먼 길을 걸어오지 않았느냐. 설령 을련이가 나의 누옥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무슨 어려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리 셋내는 말해보아라. 혼자 멀리 떠나겠나이다. 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느니라.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나를 따라서 일단 한양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수원성의 주막거리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장안문을 통과하였다. 장안문을 나서니 광교산이 주겨울 햇살에 빛나고 있다. 저 멀리 좌편으로 지지대 고개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은 과천고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점심때가 되기 전에 그들은 과천고을 좌편에 자리 잡고 있는 관악산 밑에 이르렀다. 과천고을인 것이다. 점심을 먹은 그들은 정오의 선도로 남태령을 넘어 한강나루까지 왔다. 단숨에 한양에 온 것이다. 과천을 지나면서 벌써 한양으로 가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걷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강은 말없이 푸르게 흐르고 있었다. 강에는 평화롭게 돛담배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목멱산 아래 한양선이 남쪽에는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